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매주마다 위클리마다 전해드리고 있는 유동성 분석에 대해서 조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쪽 부분하고 사실 미국 쪽 부분하고 방향성이 똑같기 때문에 한국 쪽을 설명 안 드리는 것도 있고요. 한국 쪽 데이터는 아직 9월 말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데이터 값이 적시성이 없기 때문에 매주 업데이트되는 미국 쪽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저번 주에 조금 보셨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데이터가 좀 업데이트된 거를 보시면은 M2하고 M1이 많이 조금 증가를 했었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가 특히 상승을 좀 저번 주에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 증시 부분에서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면 증시가 그래도 저번 주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에 약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낼 뻔도 했지만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사실 2020년에 거의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마감할 수 있지 않았나 판단을 해봅니다. 따라서 M2나 M1 모두 증가가 되었고요. M1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이 M2-M1 지표도 많이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는 것도 조금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게 지금까지는 무슨 말을 하나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간단히 그러면 좀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트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M1 증가율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게 이제 빨간 색깔 요 차트 색깔입니다. 선 색깔인데 M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원 통화라고 하고요. 그냥 이제 뭐 한국은행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은행이죠. 이제 중앙은행들이 통화를 찍게 되면 그냥 바로 증가하는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본원되는 통화의 증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2는 그 M1이 증가한 다음에 이제 실물로 넘어가는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의의 통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따라서 M1이 증가하고 난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 조금 더 증가하는 통화입니다. 물론 M1, M2도 같이 증가는 하지만 증감률을 보시면 M1이 항상 보통 더 많이 증가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M2-M1을 증가율을 뺀 수치가 연두 색깔인데 보통 일단 연두 색깔이고요. 일단 이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는 지표가 이 M1 나누기 M2 지표입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오른쪽 부분 값을 보시면 되고요. M1 증가율이나 M2 증가율, M2-M1 증가율은 모두 다 좌측 값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언제가 가장 위기였을까요? 유동성적으로? 아마 다 2008년도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1 나누기 M2 값이 2008년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럼 한국은 가장 언제 유동성이 부족했을까요? 당연히 모든 분들이 아마도 1998년도 IMF 외환위기를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1 나누기 M2 지표가 이 IMF 시기에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낮을수록 유동성이 부족하고 높을수록 유동성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 많은 수준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94년, 1995년 정도 수준 이후에 가장 유동성이 많은 단계입니다. 1995년도라고 하면 이 부근이거든요. 따라서 증시는 향후에 유동성의 힘을 받아서 2020년 IT 버블 수준과 같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주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 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동성의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08년도 부터 올해까지 있는 올해라고는 아니고요. 이제 지금까지 있는 차트를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성을 풀 때
일단 뭔가 유동성이 긴축이 됐던 상황이 필요했겠죠. 이제 보통 위기라고 표현하죠.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약 5.3% 기준금리를 우선 첫 번째 단계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5.3% 수준에서 제로 수준까지 낮춥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나 뭐 가게나 이자 부담이 많이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조금 유인하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우선 그게 가장 첫 번째 단계고요. 이 첫 번째 단계와 동시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풀면서 이 M1과 M2 증가율이 다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그렇게 되면 그 동시에 이제 M2보다는 M1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 M2-M1 증가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유동성의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도 분명히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단계는 결국 다시 이제 M2-M1이 이제 증가하는 단계가 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제 M2 증가율이 과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시중에 뿌려졌던 M2 증가율에 대비해서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이제 M2 증가율이 증가하면서 정말 통장에만 꽂혔던 돈이 이제 실물로 점점 흘러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그리고 M2-M1 증가율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서 증시는 더 급등하게 되고요. 이 단계가 이제 완전하게 완료가 되고 나면 이 M2-M1 증가율이 약 0% 정도 수준까지 도래하거나 이 0%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약간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단계가 되고요. 그때 조금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다시 중앙은행 유동성을 풀면서 증가하는 단계를 보면서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는 단계를 보입니다. 그럼 현재는 과거보다는 사실 지금 투자자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유동성 단계겠죠. 이제 코로나19 이제 벌써 이제 작년이죠. 작년 3월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M1하고 M2 증가율을 중앙은행들이 통화량을 많이 찍으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제 M1 증가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초창기에는 M2-M1 증가율은 이렇게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와 동시에 기준금리를 미국이 2.5%에서 또다시 제로금리로 이렇게 낮추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었고요. 이 부분에서 사실 유동성이 약간 좀 M2하고 M1- 이 차트가 조금 완만해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기울기가 완만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도 조금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좀 데이터를 다시 조금 재산출해보니까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에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를 받게 되는데 데이터를 새롭게 조금 업데이트를 해보니 이렇게 유동성이 더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사실 매월 지금 연방준비은행 같은 경우에는 매월 국채를 800억 달러 정도를 매입하고 있고요. 이제 MBS라고 하죠. 이제 주택담보대출 관련한 그런 MBS를 400억 달러 매입하면서 총 약 월에 1200억 달러 정도를 꾸준하게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영향으로 유동성이 조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완벽하게 뭐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기울기가 정말 이제 완만하게 되면 그때 조금 후행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언제든 기울기가 완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M2-M1 증가율이 완만해지면 작년 한 10월 때와 같은 조금 조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조금 염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물론 아직까지 뭐 차트를 봐서도 전혀 뭐 조정을 지금 단계에서는 조정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미리 선제적인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따라서 차트상으로서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뭐 전환선을 조금 하회하면 조금 기술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부분은 기준선까지 매도하면 그때는 조금 매도 후에 조금 지켜보시는 전략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유동성을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조금 조정의 가능성은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 M2-M1이 완만한 기울기를 보이다가 결국은 M2-M1 이 증감률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정말 증시는 본격적인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올해 상승률보다도 더 높은 상승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 그냥 말씀을 복잡하게 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은행이 매월 1200달러를 유동성을 지금 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 발생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울기가 언제든 완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M2-M1 증가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서 증시는 더욱더 급등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증시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이거나 주식을 일시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지만 조정이 끝나거나 다시 상승 추세가 돌아선다면 언제든 증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조금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밑에 있는 것은 초과지급준비금이라는 차트입니다. 조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초과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연방준비은행이 제가 지금 국채 800억 달러랑 MBS 400억 달러를 이제 시장에 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그 채권을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참가자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채권을 1200억 달러를 들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지금 연방준비은행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딱 적정 가격에 1200억 달러에 사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채권을 주고 이 1200달러를 받게 되겠죠. 그럼 제 통장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웰스파고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웰스파고 은행에 그럼 1200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현금을 제가 받지는 않겠죠. 1200달러라는 그런 큰 돈을 제가 뭐 금고에 넣어놓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럼 웰스파고라는 통장에 그 돈을 제가 넣게 되면 웰스파고 은행 자체가 제가 그 맡긴 돈의 약 8%를 연방준비은행에 지급준비금이라는 계정으로 예치를 하게 됩니다. 이 지급준비금을 예치하는 이유는 일단 나라가 이제 그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위해서 일단 예치를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이제 그 지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이 은행이 이 돈에 대해서 지급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하고요. 뭐 어쨌든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제가 이제 그 채권을 팔게 되면 이 초과준비금이 증가되게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이렇게 초과지급 준비금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약 거의 1.5조 달러에서 약 한 3.2조 달러, 한 3.3조 달러까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2015년도까지 금융위기가 종료되는 사실상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그 단계 수준의 돈의 거의 뭐 절반을 올해 1년 만에, 작년 1년 만에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금융위기 때 터졌던 금액을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냥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돈이 풀렸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M1하고 M2가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M1하고 M2가 사실 증가했기 때문에 이 지급준비금이 늘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따지면 통장에 돈이 그냥 늘면은 이 지급준비금이 이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보시면 이제 지급준비금이 많이 떨어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연방준비은행이 월에 1200달러를 사던 시절인데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가 사실 그냥 증시에 돈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증시에 돈이 흘러갔기 때문에 통장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증시로 이제 주식을 매입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났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증시보다는, 그러니까 유동성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제 가지고 있는 돈으로 늘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이제 지급준비금이 줄면서 유동성이 증가를 했다기보다는 이 지급준비금이 줄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투자하면서 이 증시가 상승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이 또다시 한번 빠지면서 증시가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증시에는 이 지급준비금이 축소가 되는 게 더 긍정적이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사실 상당 부분 부동산 부분의 상승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초과 지급 준비금, 즉 통장에 있는 돈이 증가가 되었다면요. 이 2015년부터 어떻게 보면 한 19년 말 정도까지, 중순까지 이 쌓여있던 통화량들이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시중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금리도 거의 3%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었고, 이 돈들이 풀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사실 올해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작년과,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고 이제 재작년과 작년이죠. 2018년과 19년, 20년도에 상당한 부동산 상승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책의 뭐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실제로 실패일 수도 있고, 뭐 실패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정책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그냥 통화량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과 증시가 상승한데도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재차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증시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향후에 추가적으로 결국에는 이 돈이 아까 말씀드렸던 M2-M1 증가율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하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때 정말 증시에 호황이 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 보여드릴 차트는 조금 미 재무부의 일반 계정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9천억 달러짜리 이제 부양책을 통과시켰죠. 통과시키고 1조 4천억짜리 이제 올해 예산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총 2조 3천억짜리 예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미 재무부 일반 계정이 이 재무부가 들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재무부가 들고 있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채권을 찍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재정정책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인데요. 현재 약 한 1.6조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2.3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 한 7천억 정도는 추가적인 채권 발행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도 약 바닥이 1.5조 정도 수준에서 현재 조금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1.6조까지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통화량도 증가하고 재정정책도 증가하기 때문에 증시에는 중기적으로는 사실 긍정적인 모습을 저는 나타내리라고 유동성 분석으로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M2-M1 증가율이 완만해질 경우에는 단기 조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유의를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